이건 말 그대로 충격입니다.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한국을 두고 완전히 미쳤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방금 한국에서 돌아온 미국인들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이 발언이 전파를 타자마자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고 SNS는 순식간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이 논란 한가운데에서 한국에서 직접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한 미국 여성이 충격적인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반응은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폭로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특파원으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사건과 변화를 기록해왔어요. 전쟁이 터진 중동의 사막에서부터 정치적 혁명이 일어난 남미의 광장에서 그리고 허리케인이 덮친 카리브해의 작은 섬까지 저는 사람들의 삶과 변화의 순간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를 세상에 전해왔습니다. 유럽의 경제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기업들을 보았고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지속되는 식량난을 취재하며 인간의 생존 본능을 체감하기도 했죠. 그러던 중 저는 다음 특파원 발령지를 통보받았어요. 그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한국 관련 보도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특히 K-팝, 경제성장, 기술혁신, 시민의식 같은 키워드는 글로벌 검색량에서도 상위를 차지하며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실감하게 했죠. 그렇게 CNN 본사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저는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본 한국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놀라움의 연속인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생활하며 느낀 것은 단순한 문화적 영향력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경제, 사회, 기술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나라,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나라인 거죠.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느낀 건 이곳은 과거와 미래가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있다는 거였어요. 서울 도심을 걷다 보면 초고층 빌딩 사이로 한옥이 자리 잡고 있고 오래된 사찰과 최첨단 기술이 나란히 공존하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강남의 반짝이는 네온사인 옆에는 600년 역사의 고궁이 우뚝 서 있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를 하면서도 여전히 전통시장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즐기죠. 이런 조화로운 모습이야말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국은 문화 콘텐츠 강국이에요. BTS와 블랙핑크가 전 세계 무대를 휩쓸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아카데미와 에미상을 거머쥐었죠.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수많은 글로벌 히트작이 탄생했고 그때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매력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진짜 힘은 바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파는 분들부터 대기업 CEO까지 모두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인지 이곳에서는 늘 빠른 변화와 도전 정신이 넘쳐 흘러요. 게다가 또 한 가지, 한국은 기술 혁신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건 이 나라에서는 현금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다 탈 수 있고 심지어 길거리 노점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곳답게
한국에서는 5G가 일상이었어요. 어딜 가든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미래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한국으로 특파원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처음 부모님께 알렸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친구들은 와, K-팝의 나라. 너무 부러워. 라며 흥분했지만 어머니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뉴스에서 보면 한국은 아직도 북한이랑 항상 긴장 상태라던데 너 괜찮겠니? 라고 물었고 아버지도 휴전 상태인 나라에 우리 딸을 보내야 한다고 라며 신문을 덮어버리셨죠. 사실 저도 처음엔 조금 긴장했어요. 뉴스에서 보면 한국은 언제든 위험할 것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하지만 실제 한국에 와보고 나서야 모든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저는 한국의 치안에 대해 직접 조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순위를 보면 한국은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총기 소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안전함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밤거리를 혼자 걷는 건 위험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한밤중에도 여성들이 혼자 편의점에 가고 노트북을 카페에 두고 자리를 비워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말이 돼? 싶었지만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CCTV 천국이에요. 어디를 가든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24시간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이 덕분에 범죄율이 낮고 경찰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 신고 후 몇 분 만에 경찰이 도착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2~30분은 걸렸을 텐데 한국에서는 경찰이 초고속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휴대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냥 포기해야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이 되돌아오는 게 더 흔한 일이더라고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지갑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끝났다 싶었죠. 그런데 몇 시간 후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전화해 보니 그대로 보관 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현금 한 장도 빠지지 않은 채로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해 드렸어요. 엄마, 밤 12시에도 혼자 길을 걸을 수 있어. 아빠, 한국에서는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을 가도 없어지지 않아. 그러자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래도 조심해라라는 말을 남기셨죠. 아무래도 부모님 마음이란 다 똑같은가 봐요. 그런데 몇 달 후 한국에서 관광하러 오신 부모님은 완전히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부모님도 점점 한국의 치안에 감탄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나라면 너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겠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승리했다 싶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순간부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기분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환한 미소를 띤 한국인 승무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제 자리를 안내해줬죠. 이미 그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졌어요. 좌석은 깔끔했고 기내 서비스는 그야말로 최고였어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받으며 창밖을 바라봤을 때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공항이라고. 넓고 현대적인 공항시설,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심사, 그리고 한치의 혼란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미국이나 유럽의 혼잡한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가장 놀라웠던 건 공항의 속도감이었어요. 입국 심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고 제 짐은 제가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순간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미래를 앞서가는 나라라는 걸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을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려는데 기사님이 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셨죠. 결국 스마트폰 번역기를 켰는데 호텔로 가주세요가 엉뚱하게 호텔을 폭파하세요로 번역되었어요. 기사님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공식 취재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 관련 시위였어요. 참가자들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온 건 어색한 침묵뿐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아, 한국어를 못하면 인터뷰도 힘들겠구나. 결국 현장 분위기만 카메라에 담고 돌아왔어요. 그날 밤 노트북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특파원이 현장감을 전달하려면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바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하지만 언어 장벽은 극복해야 할 도전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한국의 뉴스 환경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돌아갔어요. 아침에는 BTS 빌보드 1위 기사를 쓰고 있으면 점심에는 삼성이 AI 반도체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저녁에는 서울에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가 시험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메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뉴스가 아니라 속보만 존재하는구나 싶었어요. 정신없이 뉴스를 따라가다 보니 커피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엔 모든 게 너무 빨랐고 너무 어려웠어요. 인터뷰도 힘들고 한국의 미디어 환경은 숨가쁘고 뉴스 하나 놓치면 다음 기사를 쓸 때 뒤처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한국의 속도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더 강한 기자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버티면 어디서든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어요. 첫 번째 도전은 길거리 인터뷰였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길을 가던 사람이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 보통 빠르게 대답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처음에 인터뷰를 요청하면 다들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죠. 아니, 뉴스 인터뷰인데 왜 이렇게 거절이 많지? 그런데 한참을 헤매던 중 김 PD님이 다가와 제게 말했어요. 그는 한국인들이 영어 인터뷰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주면서 한국어로 간단하게 인사를 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는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PD님의 조언을 듣고 다음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라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상대방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긴장하던 표정이 풀리면서 대답을 해주었고 저는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문화를 처음으로 체감할 수 있었죠. 며칠 후 저는 IT 스타트업 CEO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시장을 보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죠. 인터뷰 장소는 서울의 한 공유 오피스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사무실 안에서는 개발자들이 집중해서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CEO는 저를 보자마자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샬럿 기자님, 한국의 속도감에 익숙해지고 계신가요? 그는 웃으며 한국 스타트업 문화의 핵심은 속도라고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혁신을 빨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몇 주 안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장 반응을 테스트하죠. 미국에서는 몇 개월이 걸릴 일이 한국에서는 몇 주 만에 끝납니다. 실제로 그의 회사는 AI 기반 고객 응대 챗봇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이 왜 IT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직접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새로운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기술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취재를 마친 후 늦은 시간에 숙소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각, 거리는 조용했어요. 뉴욕이나 런던이었다면 저는 긴장하며 택시를 잡았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끊긴 시간에도 편의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은 늦은 밤에도 공원 벤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카메라 가방과 노트북을 든 채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샀어요. 그리고 무심코 가방을 잠시 내려두고 계산을 했죠. 그런데 몇 분 후, 내 가방 어디 갔지?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뉴욕이었다면 이미 사라지고 없었겠죠.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제 가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은 정말 안전한 나라구나. 미국에서는 혼자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가가 도시의 안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걸어도 핸드폰을 보면서 느긋하게 걸어도 심지어 새벽 2시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지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이 나라에 점점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특파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이었지만 어느 순간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온전히 경험한 순간은 추석 명절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날인데 한국에서는 추석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명절이었죠. 그런데 외국인인 저는 당연히 혼자 지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인 동료가 갑자기 말했어요. 샬럿, 추석 때 뭐 해요? 가족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전 부쳐요.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가족 행사에 초대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동료의 부모님 댁에 초대받았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명절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어르신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멀리서 왔다면서 우리 딸 친구라면 우리 가족이지 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죠. 그날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가족 문화에 감동했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곳이 나를 환영하는 곳이라는 감정을 느낀 순간이었죠. 또 한 번 한국의 정을 깊이 느낀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저녁 늦게까지 취재가 있어서 겨우 마감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근처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메뉴를 고르던 중 지갑이 없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 내가 지갑을 어디에 두고 온 거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제 얼굴을 보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돼요. 배고프죠? 얼른 드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정말요? 라고 되물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저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셨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제가 낯선 외국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이 나라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느새 한국의 시장 골목에서 아줌마들과 흥정하는 법도 익숙해졌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대신 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치맥을 먹으며 한국식 소소한 행복을 즐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전개를 가져오는 법이죠. 어느 날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특파원 임무 종료. 다음 파견지는 베이징.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해졌고
솔직히 말해 평생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출근길, 서울의 도심을 바라보며 이제 이 풍경을 당연하게 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 너무 슬펐습니다. 마지막으로 CNN 코리아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동료들은 평소처럼 저를 맞아줬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다들 어딘가 모르게 조용했죠. 그러다 김 PD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샬럿, 잠깐 이리 와봐요라고 말했어요. 따라가 보니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서프라이즈라는 함성과 함께 색종이가 날아올랐어요. 그곳에는 저와 함께한 동료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벽에는 샬럿, 한국에서의 여정을 잊지 마세요. 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치킨, 떡볶이, 김밥, 순대가 가득 차 있었어요. 눈앞이 뿌얘졌어요. 한국을 떠나는 게 실감나지 않던 순간 동료들의 따뜻한 배웅이 저를 현실로 이끌었어요. 슬펐지만 분위기는 금방 유쾌해졌습니다. 다들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렸거든요. 샬럿, 처음에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말하던 거 기억나요? 어색해서 다들 몰래 웃었었어요. 맞아. 그리고 너 치맥 처음 먹고 감탄하면서 이건 혁명이야 라고 했잖아. 저는 웃다가도 가슴이 찡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파티가 끝날 무렵 김 PD님이 제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우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야. 열어보니 안에는 제가 취재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첩과 함께 손글씨로 적힌 편지들이 있었어요. 샬럿, 너와 함께 일하면서 너무 즐거웠어. 한국에서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길 바라. 편지를 읽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한 명, 두 명, 다들 눈물을 훔쳤고 결국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떠나는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거리, 한강,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들을 선물해준 곳이었다는 것을요. 지금 한국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의 순간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미국으로 복귀한 후에도 제 몸과 마음은 아직도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했던 출근길의 풍경,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갔던 김치찌개집, 퇴근 후 한강을 따라 걷던 시간들. 모두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그리움이 단순한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저에게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출근길,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다 무심코 아라는 말을 뱉었다가 바리스타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작은 습관들이 제 안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를 실감했죠. 낮에는 업무에 집중하며 바쁘게 지내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한국과 관련된 뉴스들을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유튜브에서 서울거리 풍경이나 한국 편의점, 먹방 같은 영상을 틀어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하죠. 그러다 문득 한강 야경이 그리워 창문을 바라보는데 익숙했던 서울의 밤이 아닌 낯선 미국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을 때 마음이 묘하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한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의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어느 날 동료들이 한강공원에서 야외 치맥을 하며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화면 속에는 여전히 웃고 떠드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저는 없다는 사실에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한낱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들과 함께였던 날들이 이제는 현실이 아니라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갑자기 가슴을 꽉 조여왔죠. 그리움은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찾아오곤 했어요. 길을 걷다가 익숙한 냄새가 날 때, 한국어가 들릴 때, 심지어 편의점에서 라면 코너를 지나칠 때도요. 그럴 때마다 아, 나 정말 한국이 그립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이번 중국 파견이 더 두렵게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취재 환경과 따뜻한 인간관계에 익숙해진 후, 이제는 철저한 검열과 제한된 보도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현실이 버겁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소포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을 보니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김 PD였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안에는 한국 과자들과 함께 손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샬럿, 요즘 많이 힘들지? 단체 채팅방에서 내가 조용한 걸 보고 다들 걱정했어. 한국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서 준비했어. 여기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네가 없으니 허전해. 꼭 다시 와야 해. 편지를 읽으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꼭꼭 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김 PD님은 제 그리움을 눈치채고 멀리서라도 응원하고 싶었던 거겠죠. 정말 너무 고마웠고 힘이 나더라고요. 중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한국에서 친했던 동료들과 마지막 영상 통화를 했어요. 중국에서도 잘 지내야 해. 가끔 한국 와서 한강에서 치맥하자. 그들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어떤 제약이 있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중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유난히 삼엄한 검문과 까다로운 입국 절차를 겪으며 이곳이 한국과는 다르다는 걸 단번에 실감했죠. 출근 첫날, 저는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용 휴대폰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가지 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죠. 그중 하나는 인터넷 검열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외국 SNS가 대부분 차단되어 있었고 뉴스 검색조차도 한계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통제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서울에서처럼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도 없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찍으려 하면 곧바로 제지당하거나 주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몇 번이나 한국에서처럼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려 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으며 피하거나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기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의 따뜻한 일상이 그리웠어요. 퇴근 후 동료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잔을 기울이던 시간,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던 곳. 한국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조용하고 억눌린 듯한 느낌이에요. 하루하루가 버겁고 갑갑합니다. 저는 뉴스 보도를 하면서도 항상 조심해야 했고 심지어 메신저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마저 검열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곤 해요. 점점 제 자신이 위축되는 기분이죠. 어느 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쯤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한국의 밤거리를 거닐며 자유롭게 공기를 마시던 그 순간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가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샬롯 씨가 한국과 중국을 연속으로 경험하다 보니 차이점이 더욱 극명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환경과 활기 넘치는 사회를 경험한 후 통제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려니 그 답답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샬롯 씨에게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